자, 사회적 법익에 대한 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쪽을 넘기시고 지금까지 잘 듣고 계시나요? 자, 봅시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여기 좀 나왔어요. 이게 사형무기 장기 4년 이상이라는 것도 하나고요. 이게 이제 그 조주빈이 아시죠? 그 엠번방인가 박사방인가 그 새끼 그거. 그 새끼하고 그 가담자들 처벌하려고 지금 범죄 집단 조직죄로 지금 하나 검사가 기소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중요한 쟁점으로 가는데 당장은 그냥 뭐 사형무기 장기 4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다라고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뭐 이런 거 있고 공무원 자격 사칭죄 있잖아요. 뭐 우리 소개팅 같은 데 나가가지고 나 경찰관이야, 나 소방관이야, 이게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될까요? 사칭까지 하고 뭐를 해야 되냐면 그에 해당하는 직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럼 경찰관이면 뭐를 해야 되냐면 범인을 체포하거나 검거 이런 것까지 해야지 나 경찰이야, 나 소방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공무원 자격사칭죄 안 됩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방화 실화죄는 좀 나오거든요. 불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64조 1항에 보시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그러니까 주거로 사용하는 데는 집이에요. 아파트에 불 지르면은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집에다 불 지르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는 범죄로 처벌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뭐 학원이나 뭐 사람이 없는데 음식점 같은데 사람 그 주거는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사람이 존재하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현존 건조물 방화죄로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로 사용하는 데는 사람이 없어도 되고 주거로 사용하지 않는 건조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해당하는 현존 건조물 방화죄로 처벌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뒤에 배우는 일반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처벌합니다. 시험에 이번에 20년도 2차 시험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불 지르면 무슨 죄이냐? 그럼 여기 해당하는 현존 자동차 방화죄 요걸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지문의 하나로 구성됐고요. 한 페이지 더 넘기셔서 뭐 중요한 쟁점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우리 하나 뭐 조금 하나 뭐 우리 청론에서 나올 얘기 하나 좀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 2번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라는 범죄가 있는데 자 2항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거 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현주 건조물 방화 사람의 집에 불 지른 정도가 아니고요. 불 질러서 사람을 뭐 했냐면 죽게까지 만들었어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라는 범죄예요. 요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2020년도 1차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우리 아까 전 시간 아까 2교시 때 1교시 때 마지막에 했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범죄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의범의 형태가 하나 있고요. 과실범의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가 하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폭행치사, 나중에 총론 때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폭행치사죄라는 범죄가 있으면 자, 첫 번째, 자, 기본범죄가 고의여야 됩니다. 두 번째, 중앙결과는 과실에 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본범죄와 중앙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기본범죄를 범할 당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서 뭐 상해치사, 폭행치사, 강간치사, 뭐뭐치사, 뭐뭐치사, 뭐뭐치사 이런 범죄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를 보니까 딱 그 형태예요. 여기까지 봤더니 기본범죄가 고의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뭐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치사잖아요. 뭐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사람이 죽었네. 자, 첫 번째. 기본범죄 고의고요. 중앙결과는 과실.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도 결과적 가중범이라 불러요. 맞죠? 그죠? 결과적 가중 맞아요.
자,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고민이 뭐냐면 한번 두 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갑이라는 놈은요. 자, 불을 지를 고의까지 있었어요. 현주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있었어요. 불 질렀어요. 근데 사람이 사망했는데 사망은 과실로 했어요. 자기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불 질렀는데 사람이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본 범죄 고의인데 중한 결과는 과실의 형태예요. 1번 하나 기억하죠. 두 번째, 을이라는 놈은 뭐냐면 자, 불 지르는 고의도 있었고요. 사람도 뭐 했냐면 태워 죽인 거예요. 사람의 사망도 고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 죽인다. 진짜 잔인하죠. 살아있는 사람 불로 태워 죽인다. 와, 개극혐이죠. 와, 씨. 불에 타 죽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통이라면서요. 뭐 최고의 고통이라면서요.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 타 죽는 거라면서요. 와, 을은 진짜 잔인무도한 새끼죠. 갑도 나쁜 새끼인데 갑도 겁나 나쁜 새끼인데 을도 뭐 을의 나쁜 정도가 장난이 아니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갑은 우리 이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라는 거 있죠. 이제 우리 줄여서 뭐 현건방치사 이렇게 부릅니다. 줄여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이렇게 부르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라는 범죄에 해당해요. 우리 배운 대로잖아요. 기본 문제 고의 중한결과 과실이니까 현건방치사. 이거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맞아요. 하나 했어요. 자, 두 번째, 불을 질러서 고의고요. 사람 사망에도 고의예요. 그럼 이거는 따져보면 한번 해보면 현주 건조물 방화하고 살인이라는 범죄가 있어야 돼요.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 이것도 고의고요. 사람을 죽게 한 것도 고의잖아요.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이라는 범죄가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법조문에는 없어요.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이라는 범죄가 없어요. 되게 당황스럽죠. 그러면 을은 처벌할 수 있는 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하고요. 뭐 살인죄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기껏 해봐야 요거는 이제 무기 3년밖에 안 되고 살인죄 해봐야 사형 무기 5년 이상이에요. 법정형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갑하고 을하고 비교해 보니까 갑보다 을이 겁나 나쁜 새끼죠. 맞잖아요. 그죠? 을이 겁나 나쁜 새끼인데 을이 더 약하게 처벌받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도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 불 지르고 고의로 태워 죽여버리는 게 낫겠죠. 실수로 죽인 놈보다 이게 덜 처벌을 받게 되면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뭔 말인지 알죠? 불합리하잖아요, 이게. 겁나 불합리하지. 아씨, 고의로 태워 죽인 새끼가 훨씬 더 나쁜 새끼인데도 약하게 처벌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냐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는 기본범죄 고의, 중한결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인 경우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도 기본범죄 고의, 중한결과 사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처벌하자는 거예요. 이게 판례 태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어려운 얘기 여러분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강간치사 같은 것은 기본범죄 고의고 중한결과 과실 이게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인 결과적 가중범위에서 진짜 결과적 가중범, 진짜라는 표현 대신 진정한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 고의고 중한결과 과실인 형태를 진짜 결과적 가중범, 다른 말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불러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근데 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좀 이상한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기본범죄 고의, 중한결과 과실 플러스 고의, 되게 이상한 결과적 가중범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짜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가짜 결과적 가중범, 이상한 결과적 가중범을 뭐라 부르냐면 가짜라고 안 부르고요. 이제 일본 말인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불러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진짜 결과적 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 고의, 중한결과 과실의 형태를
진짜 결과적 가중범위라 부르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한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요, 기본범죄 고의, 중앙결과 과실 플러스 고의인 경우를 좀 이상한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용어 정의 나중에 형법 총론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151쪽에 방아죄도 설명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쭉 넘겨서 보시면 153쪽에 실화죄 있어요. 고의로 태우면요 방아죄고요. 실수로 태우면요 실화죄라는 범죄, 실수로 태운 거는 실화죄라는 범죄로 처벌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154쪽에 뭐 일수수리죄도 넘기시고요. 155쪽에 교통방해죄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는 도시구역이 잘 안 돼 있어요. 도시구역이 돼 있기는 있는데 뭐 땅들이 뭐 이렇게 막 남의 땅하고 막 이렇게 뭉켜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나는데 도로가 이렇게 남의 사유지를 나는 게 남의 사유지를 뚫고 도로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도로가 나니까 여기다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여기를 바위로 갖다 놓거나 아니면 움푹 파버리거나 이런 것을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냐.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도로든지 말든지 못 다니게 해서 땅 파버린다든가 바위를 이만한 거 갖다 놔요. 트랙터를 갖다 세워놔요. 이걸 과연 교통방해로 처벌할 수 있냐는 거야. 이건 실제로 여러분 현직 나가시면요. 경기도권 가시면 있어요. 저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상담 2개인가 들어왔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도로로 막아도 뭐가 성립한다?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국가의 땅을 막는 것도 교통방해죄지만 땅을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막아버리는 거 뭐로 처벌하겠다? 교통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땅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보면 우리 그 인천공항에서 그 택시 기사들이 또는 이 콜밴들 있잖아요. 콜밴들이 앞에서 서가지고 한 40분 동안 여기 타세요 막 여기 타세요 막 차 세워놓고 막 이렇게 태우잖아. 이것도 이제 뭐로 신고했냐면 교통방해로 신고했어요. 과연 교통방해가 될 것인지가 쟁점이에요. 판례는 사람이 이렇게 호객행위하는 거 교통방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 보실래요? 또 하나 보시면 우리 그 서울 그 보시면 한강 이북의 종로 쪽에 보시면 종로이관, 종로상가, 종로사가 이렇게 보시면 그 세운상가 있는 데도 보시면 이렇게 도로 말고 이 도로에 이쪽에 이제 잘 안 서울에 보시면 종로에 보시면 주된 도로에 가는데 이런 도로 등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막 테이블 막 놓고 막 여기서 술집 자판 깔고 술집 하는 사람들 아마 지금도 있을걸요? 제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가서 보니까 있던데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도로를 밤에 막아놓고 그 술집 운영하는 사람, 포장마차 운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교통방해가 될 것인지가 쟁점이에요. 그건 돼요. 선생님, 지금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나요? 그런 걸 이제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반복해서 자기 땅에 바위 갖다는 거 교통방해죄 됩니다. 호객행위 하느라고 막 이렇게 꼬시는 거는 사람이 서 있는 거는 교통방해죄 안 됩니다. 테이블 갖다 놓고 나서 술집 하는 거, 포장마차 하는 것은 교통방해죄 된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배우시도록 하면 됩니다. 나중에 배우실 때 기본과에 들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때 배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교통방해도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57쪽에 자 우리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라고 했어요. 통화위조죄. 돈 있잖아요. 우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돈을 위조, 칼라 복사기 같은 거 복사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 조문하는 번 보시면 행사할 목적이라고 해서 목적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목적범위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돈 모양으로 된 팬티도 있고 돈 모양으로 된 우리 뭐 가끔 길거리다 보면 막 5만원짜리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주워 보면 무슨 뭐 파일 위원권 이런 거 돼 있잖아요. 그럼 그 5만원짜리가 똑같이 생기게 만든 사람들도 있고 5만원짜리 돈방석 만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과연 걔들은 돈을 만들었으니까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게 쟁점이에요.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사할 목적은 실제 돈으로 사용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행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통화위조죄가 안 돼요. 또 어떤 새끼가 또 있었냐면 자기 돈 많은 거 자랑하려고 5만원짜리 앞면만 복사했어요. 칼라 복사기로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뒤에는 복사하고 앞면만 복사하고 야 나 돈 많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럼 요 새끼도 행사할 목적이 있어서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다 이런 거. 자
5만 원짜리 전부를 복사해야지.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 많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앞면만을 복사한 것은 행사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사 목적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통합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 조문에 한번 보시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통용이란 단어하고 유통이라는 단어하고 구별하셔야 되는데, 통용은 우리 보시면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207조 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 화폐라고 돼 있고요. 207조 2항 그 밑에 보시면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에서의 화폐 이렇게 돼 있어요. 통용은 이런 거예요. 강제 통용력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담배가 지금 4,500원이잖아요. 근데 편의점 가서 10원짜리로 450개 갖고 가요. 그러면 편의점 주인은 개 짜증나겠죠. 돈으로 내는 게 10원짜리 450개 갖고 막 만원짜리면 10원짜리 50원짜리 섞어가지고 이만큼 갖다 줘. 자, 아줌마가 그 계산 안 해주잖아요. 그럼 아줌마 뭐로 고발하면 되냐면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돼요. 통용은 대한민국 돈을 갖다 주면 다른 물건은 반드시 교환해 줘야 돼. 반드시 법으로 강제를 해놨어요. 교환 안 해주면 그 아줌마가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기분 나쁘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진상 부리지 마세요. 막 10원짜리 갖다 주고 100원짜리 갖다 주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갖다 주죠. 안 주면 아줌마 막 짜증나죠. 그 교환 안 해주면 뭐로 처벌받아요? 은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통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통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어요. 유통은 실제 거래로 사용되는 건데, 뭐 강남 뭐 이태원 같은데 미국 달러 같은 거 주면 담배 같은 것도 교환해주고 미국 달러 쓸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 부르냐면 유통이라 불러요. 강제 통용력은 없지만 실거래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거는 유통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 용어를 이제 배워가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통합 파트에서 배우고요. 자, 158쪽에 유가증권이라는 걸 또 보도록 합시다.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은 무엇이냐? 우리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품권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권. 엄마한테 상품권 10만원짜리 뭐 이마트 상품권 갖다 주면 좋아하죠? 상품권. 자, 돈하고 좀 다르죠? 이게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두 가지의 기능을 가져야 돼요. 뭐를 하냐면 사용할 때 점유를 수반해야 돼요. 사용할 때 상품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요 말이 좀 어려운데 재산권을 화체해야 돼요.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말은 어려운데 재산권 화체했다는 얘기는 찢었을 때 가슴이 아픈 게 재산권 화체예요. 엄마 앞에다 놓고 10만원짜리 이마트 상품권 놓고 가위로, 엄마 앞에서 가위로 한번 쑥 잘라봐요. 그럼 엄마가 이러죠. 뭐 하는 짓이야 이러죠. 이건 재산권을 화체한 거예요. 잘랐을 때 가슴이 아프면 재산권 화체한 거예요. 그러면 상품권도 유가증권이고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식권도 제출하잖아요. 제출할 때 점유를 수반하고 돈 5,000원, 4,000원의 값어치가 있잖아요. 자르면 가슴 아프죠. 그럼 그것도 재산권을 화체한 거예요. 그것도 유가증권이에요. 그럼 그것과 구별할 거는 뭐냐면요. 우리 그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란 거 있어요. 신용카드도 쓸 때 점유를 수반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신용카드 잘라도 뭐 가슴이 아프진 않잖아요. 그죠? 엄마가 남편이 하도 카드 많이 써졌기만 가위로 잘라버리잖아요. 뭐 오히려 더 속 시원하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용카드는 재산권을 화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과연 유가증권은 유통성이라는 것도 필요로 하느냐. 유통성은 내가 있는 걸 너한테 넘기고 너한테 넘기고 이게 넘기는 건 유통성이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 백화점 상품권에 다른 사람한테 유통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도 유가증권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유통성을 요하지 않는데 유가증권은 점유를 수반하고 재산권 화체하고 유통성까지 가져야 된다. OX, X 유통성은 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유가증권에서 겁나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넘기시고요. 자, 161쪽에 이제 문서에 관한 죄가 이제 좀 어려워요. 문서에 관한 죄가 딱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학생들이 재산죄보다 어떤 학생들은 문서죄를 더 어려워해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문서에서 원래 본질에서 유형이죠, 무형이죠라고 제가 되게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제 생기초에서 이거 하면은 수업 안 듣고 김대한 강의 어려워 이럴까봐 제가 차마 지금 말해주고 싶지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업 때 배우도록 하고요. 안중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생기초에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안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일단 요런 거 하나 보죠. 문서에서는 공문서라는 것과 사문서라는 것이 있어요. 사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 공적으로 쓰는 문서, 여기 도장 찍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 어디 경찰서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어디 어디 시청, 그러면 공무소라고 해가지고 공무소하고 도장 찍으면 이건 공문서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순경, 뭐 김대환, 공무원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문서예요. 근데 일반인 사인이거든요. 사인 쓰고 도장 찍어요. 또는 뭐 사인해요. 요거는 뭐냐면 사문서가 되는 거예요. 공문서는 공무소, 어디 어디 경찰서, 시청, 구청 쓰고 도장 찍거나 공무원의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 이건 공문서고, 자, 일반 사인이 이름 쓰거나 도장 쓰는 거, 그거는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에 해당해요.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몇 개 설명드릴게요. 십지지문 대조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뭐 거의 지금 안 쓰고 요새는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십지지문 대조표라고 옛날에 저는 이거 많이 했어요. 십지는 10가지 손가락에 대한 지문을 비교하겠다. 십지지문 대조표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반 잘라가지고 오른손 5가지 지문을 따고요. 왼손 지문을 5가지 따요. 그죠? 그리고 이거 따는 사람 이름 쓰겠죠. 누구 거에 대한 십지입니다. 해서 옛날에 저는 이 양쪽에 잉크 묻으니까 반을 딱 접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 하드보드지로 돼 있어서 접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앞날 회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다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이렇게 5가지 돌려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경찰관 이름 쓰고 계급 쓰고 본인 이름 쓰고 도장을 빵 찍었어요. 자, 그럼 도장 찍는 사람이 경찰이죠. 그럼 십지지문 대조표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공문서예요.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다. 십지지문 대조표는 사문서이다. OX, X. 요게 하나 시험 문제고. 자, 우리 이혼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자, 뭐 거의 없으시겠죠. 이혼신고는요, 이혼 어떻게 하냐면요. 이혼은 가진 2가지가 있어요. 둘 간에 이제 합의하에 이혼,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 둘이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법정 찾아가지고 이혼하는 건데, 합의 이혼, 협의 이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혼 신고서에 남편 이름 있고요, 처 이름 써요.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름 쓰고 도장 찍어요. 이혼 남편도 이혼하겠습니다. 저도 이혼하겠습니다. 둘 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부를 법원에 불러요. 법원에 부르면 판사님 오고요, 이제 남편 있고요, 처 있고요, 여기 이제 법원 사무관 등이 이제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이 판사님이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그 와이프하고 이혼하겠습니까? 예. 저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남자하고 이혼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럼 이혼 신고를 확인한 확인 등본이 있어요. 그리고 뭐 판사나 법원 사무관 있으면은 여기 공무원이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요거는 공문서가 돼요. 이혼 신고서는 사인이 썼으니까 사문서죠. 자, 이 중간에 이게 2개가 떨어지지 말라고 중간에 도장을 빵 찍어요. 중간에 도장 찍는 것을 우리 간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공문서에다가 사문서 중간에 간인을 딱 찍어버리면 혹시 이 사문서가 공문서로 바뀌느냐라는 쟁점이에요. 공문서로 바뀌지 않아요. 그냥 사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잖아요. 사인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건 뭐로 보겠다? 사문서로 봐요. 이혼 신고서는 뭐로 보겠다? 사문서로 보겠다는 게. 십지지문 대조표는 뭐로 보겠다? 공문서로 보겠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강의의 내용의 전체적인 이해예요. 지금까지 뭐 특별한 암기사항 하는 거 저는 싫어하거든요.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누구 이름 쓰고 도장 치는지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 쓰고 도장 치는지만 알면은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볼까요? 우리 보세요. 우리 세금 같은 거 낼 때 세금 내는 방법에 우리 국세청 가서 낼 수도 있어요.
국세청은 공무소가 맞죠. 이건 알죠, 그죠? 그래서 세금 내가지고 세금 납부서에 국세청장하고 도장이 빡 찍히잖아요. 이거는 공문서예요. 세금 내는데 아마 엄마 아빠 따라다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금을 꼭 국세청에 가서 내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낼 수 있나요? 은행 가서도 낼 수 있어요. 아시나요? 알 거예요. 아는 사람 들어보면 알 거예요. 자, 은행에다 내면 이 국세청하고 뭐 무슨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업은행장이 지금 이제 상업은행장이 도장을 빵 찍었어요. 국세를 납부했습니다. 영수필 해가지고 도장을 상업은행장 도장을 빵 찍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삑삑삑 찍어 쭉쭉 찢어서 이렇게 자기 한부 보거나 한부하고 보내고 뭐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국세청하고 계약된 상업은행장이 도장을 빵 찍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문서가 맞겠는데 이 계약 맺었으니까 이거 20년도 2차 문제, 1차 문제요. 이거를 사문서라고 봐야 되느냐? 사인이니까 상업은행장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소가 아니잖아요. 맞죠? 농협도 공무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사문서로 봐야 되느냐? 계약 맺었으니까 공문서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뭐로 보겠다 그냥? 이거는 누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 이름 쓰고 도장 찍냐는 거예요. 이거는 공문서가 아니고 뭐로 보겠다? 사문서로 보겠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20년도 1차.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시면 충분하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쭉 161쪽, 162쪽이 공문서 위주 있죠. 사문서 위주 있죠. 공문서하고 사문서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163쪽에 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고 겁나 어려운 범죄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고요. 인장, 도장에 관한 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넘기시고요. 165쪽에 자, 음용수 뭐 이런 거는 나올 것도 없어요. 옛날에 뭐 우물에다가 뭐 독약 타고 뭐 오물 같은 거 타는 범죄인데 뭐 이런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음용수에 관한 제도 넘기시고 166쪽에 뭐 아편에 관한 제도요. 이거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울 것도 딱히 없어요. 자, 167쪽이 음행매개죄라는 거 있잖아요. 음행매개죄. 음행매개죄는 영리 목적이 들어가면 우리 동그라미 치시고 목적범위라고 부르고요. 자, 성매매 시키는 거예요. 음행매개가 내가 A하고 B하고 야 연예인 자 누구 너 이렇게 여기 기업인이니까 둘이 하룻밤 자면 뭐 외국 가서 자고 오면 뭐 1,500 줄게. 하룻밤 자는데 1,500이야. 그래서 이게 둘 간에 성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친구끼리 야 얘랑 자. 이거는 음행매개죄가 아니고 영리 목적. 내가 이거 중개하면서 돈 받을 목적으로 매개했을 때 성립하는 게 음행매개죄고요. 4번에 이제 공연음란죄라고 하나 봅시다. 공연음란죄. 자, 245조에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음란행위 뭔지 아시죠? 뭐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의행위하거나 하는데 이건데 이 공연이에요. 혼자 집에서 자의행위 해봐야 공연음란죄 안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노량진에서 와 겁나 짜증나는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진짜 제가 이제 9호선 지하철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하철 이게 딱 타는 걸 좋아하는데 지하철역이 이제 이렇게 9호선 타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이제 급행 타는 거 좋아하는데 이 일반 지나고 급행이 딱 타고 와서 저는 딱 계산해서 타고 내려가려고 가는데 시간이 한 1분 정도의 공백이 있어가지고 이 9호선에 보면 그 노량진 화장실 있거든요. 딱 이제 가서 딱 1분 차이니까 소변 보고 딱 이제 지하철 타면 딱 되겠다 계산을 딱 했어요. 그래서 가는데 와 지하철 노량진역에 이 등치 이만한 새끼가 문 열어놓고 거기서 자유행위를 하는 거야. 내가 진짜 개빡쳐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막 자유행위. 나는 급하지 소변 보지 진짜 내가 진짜 그 개새끼 니킥을 한번 날리려다가 내가 참았어요. 참고 그냥 짜증나 개새끼 막 하고서 내가 그냥 소변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개새끼 막 소리 질러 나 진짜 와 내가 진짜 차 안 타고 갈라다가 나중에 보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빡쳐요. 음란행위죠. 다른 사람 보는 상태에서 문 열어놓고 했죠. 뭐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예요. 이런 판례, 공연음란죄 이런 거고. 야, 성기가 노출돼야 돼요. 우리 저번에 뭐더라? 어떤 새끼 있었는데 그 팬티인가 이 끈 팬티 같은 거 입고서 남자 새끼인데 그 커피숍에 온 새끼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는 공연음란죄가 되느냐? 안 돼요. 왜냐면 뭐가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성기 노출이 안 되면 공연음란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기 노출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새끼 또 뭐 있었냐면 엉덩이만 깐 놈 있었거든.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냐, 똥구멍으로 처먹었냐 그랬더니 엉덩이 까면서 먹어봐 해서 뭐 엉덩이에다 부술보라는 놈이 있었는데 걔는 성기를 노출한 게 아니니까 공연운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례고요. 이 공연성 같은 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배워요. 아 진짜 더러운 새끼들 더럽게 많아. 겁나 많아요. 뭐냐면 우리 그 뭐더라 호텔에서 호텔 수영장 있잖아요. 그죠? 호텔 수영장 있고 호텔 객실에 베란다가 있는데 수영장 막 여자들 수영복 입잖아요. 그 베란다를 바라보면서 또 막 자유행위 했어요. 그 여자 막 수영하다가 더럽죠. 이게 과연 공연운전죄가 될 것이냐. 판례는 지는 주장하는 베란다에서 했다 지는. 근데 베란다에서도 밖을 내다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공연운전죄가 된다는 판례고요. 우리 성폭력 범죄 중에 우리 시험에 바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게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잖아요. 그러면 이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도찰이라고 부르는 걸로 처벌하는데 와 별 체신팔로 했어요. 레깅스 아시나요? 레깅스를 마을버스 타서 고 있잖아요. 알죠? 그 하체 부분을 찍었어요. 얘 주장은 야 맨살을 찍은 게 아니다. 나는 옷 입은 걸 찍은 거다. 이게 과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될 것이냐, 신체로 볼 수 있냐 없냐 이게 쟁점인데 최신 판례예요. 신체에 해당한다. 이것도 앞으로 레깅스 판례 수도 없이 나올 거고요. 기초 강의지만 들어두시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레깅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신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페이지 넘기시고 168쪽에 도박죄 있잖아요. 도박죄도 나중에 잘 나오는데 우리 저는 영화 타짜 엄청 좋아했거든요. 타짜 1은 굉장히 많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타짜 보시면 이 새끼한테 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타짜들은 이 사기 도박을 치잖아요. 사기 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기 도박이 사기죄냐 도박죄냐 아니면 사기 도박이란 두 개의 범죄냐가 쟁점이에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이 타짜들 사기치면 도저히 딸 수가 없다. 도박은 우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타짜가 무조건 땄기 때문에 뭐밖에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 도박은 사기죄밖에 성립하지 않는다. 까지 기억하시고요. 영화 그 타짜 보시면 원래 이제 우리 먹잇감 호구가 하나 생기면 이제 작업하잖아요.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일단은 돈을 잃어주면서 정상적인 도박을 하면서 막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바퀴 몰아서 빼잖아요. 그러면 호구한테 자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행위를 그럼 호구는 너는 정상적인 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따로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냐 이게 쟁점이에요. 근데 판례는 그 부분은 도박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도박이라고 볼 수 없냐면 사기의 일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사기죄로 처벌받는 거지 일부 정상적인 도박에도 그 부분을 따로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도박죄 배웠고요. 장례식 방해죄도 있고요. 그다음 뭐 사체 오역죄, 분묘발굴죄, 사체유기죄, 뭐 변사체 검시방해죄 등이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그 국가적 법익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형법 총론 설명드려서 형사법에서 형법 부분을 마무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한 8시간 설명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마무리까지 해서 형소법에 있는 수사증거까지 해서 그래도 가능한 한 요 기초 강의만 들어도 어느 정도 공부가 최소한 한 4, 50점 정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 쟁점을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나중에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기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듣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이어서 강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